어머니, 치매라더니 이제 며느리 보석까지 탐내시는 거예요? 상계동 낡은 아파트,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67 화순 씨는 이제 집안의 투명인간이자 도둑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화장대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떨리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너머엔 어느 때보다 서늘한 진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정적 속에서 화순 씨는 며느리의 방문을 소리 없이 엽니다. 금가루를 긁어내며 혀끝에 감도는 비릿한 쇳맛을 삼키는 그녀의 얼굴엔 손녀를 향한 절박함과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일렁입니다. 그때 아들이 버리려던 낡은 금성 라디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며 집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습니다. 화순 씨가 명예를 버리고 굳이 도둑이 되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30년 전의 소름 돋는 비밀이 이제 곧 폭발합니다. 저희 추억 상영관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홀로 싸우는 화순 씨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서울의 북쪽 끝자락 상계동 오래된 주공아파트 구동의 복도는 늘 습기찬 시멘트 냄새와 누군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낮게 깔린 오후의 햇살이 복도 창틀을 비추면 겹겹이 칠해진 페인트가 부풀어 오른 모습이 마치 굴곡진 인생의 흉터처럼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끼익하는 쇳소리는 이 아파트가 견뎌온 세월을 증명하듯 날카롭습니다. 거울엔 누군가 묻혀놓은 손때와 아이들이 장난으로 긁어놓은 낙서가 가득해 자기 얼굴조차 선명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하수는 그 흐릿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저 거울 속의 노인이 정말 나일까, 아니면 세월이 만들어낸 낯선 허상일까 하고 말입니다. 오하수는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하수는 그저 낮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재방송 드라마를 틀어놓고 너클 놓은 채 앉아있는 기운 없는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가끔은 리모컨을 든 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잊은 듯 멍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오하순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러다 금방 치매 기운이 오겠다고, 벌써 정신줄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차유진은 그런 소문을 오히려 반깁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마주친 부녀회장에게 차유진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하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꾸 길을 잃으셔서 걱정이라고 했던 말을 100번은 반복하신다고 말입니다. 차유진의 그 가증스러운 상냥함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효부의 모습으로, 오하순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하순이 머무는 낡은 거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차유진의 방입니다. 그 방 안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LED 조명이 달린 화장대가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협찬받았다는 화장품들이 군대 대열처럼 늘어서 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병 하나가 있습니다. 금빛 라벨에는 골드 파우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차유진은 매일 밤 그 가루를 얼굴에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도취됩니다. 차유진에게 그 화장대는 단순한 가구 이상의 의미, 즉 오하순을 밀어내고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아파트 단지가 깊은 어둠에 잠기고 간헐적으로 들리던 취객의 고함마저 잦아들 무렵 오하순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오하수는 평소에 굽은 등과 멍한 눈빛을 지워버린 채 아주 기민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두꺼운 털양말을 신었고 숨소리조차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차유진의 방 앞에 도착한 오하수는 문고리를 천천히 돌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오하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작은 병, 골드 파우더를 향해 오하순의 거친 손이 뻗어나갑니다. 오하수는 가늘고 뾰족한 귀이개 같은 도구를 꺼내 병 속에 든 금가루를 아주 조금씩 긁어냅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 금방 들통이 날 테니 매일 밤 아주 꾸준히 티가 나지 않을 만큼만 덜어냅니다. 그렇게 모은 가루를 미리 준비한 작은 비닐봉지에 담을 때마다 오하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오하순에게는 이것이 전쟁이며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늘이, 내 손녀 하늘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하수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오하수는 침대맡에 누워있는 10살 손녀 하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하늘은 잠결에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웅얼거립니다. 할머니, 왜 자꾸 손이 차가워요? 또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오하순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하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줍니다. 옛날엔 연탄불도 맨손으로 만지며 살았단다. 이 정도 차가운 건 아무 일도 아니야.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말고 자렴. 오하순의 대답은 따뜻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오하순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차유진이 뿌려놓은 향수와 화장품 냄새 아래로 무언가 치명적인 독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하순은 과거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성분표를 분석하고 원료의 배합을 살피던 그 시절의 감각이 노년의 무기력함 속에 죽어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차유진이 가져오는 그 화려한 화장품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쇳맛과 피부를 파고드는 미세한 통증.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하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유진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갉아먹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하수는 도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 그것이 사실은 독극물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오하수는 다시 멍한 표정의 노인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모은 가루가 담긴 봉투를 낡은 금성 라디오 건전지 칸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아들 박진호는 이 라디오가 고물이라며 버리라고 성하지만 오하순에게는 이 낡은 기계가 세상을 향해 띄우는 유일한 구조 신호기와 같습니다. 오하순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보지만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방안을 채웁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오하순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오하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든 배신의 냄새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속에서 오하순은 오늘도 가슴속에 서늘한 칼날 하나를 품습니다. 사람들은 오하순을 치매 노인이라 부르고 도둑이라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손가락질 끝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오하순은 기꺼이 그 치욕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9동의 어둠은 깊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오하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상계동의 아침은 항상 일정하게 찾아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차유진이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하수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뻑뻑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을 돕겠다고 서둘렀겠지만 요 며칠 사이 오하순의 몸은 납덩어리를 매단 듯 무겁기만 합니다. 식탁에 앉아 차유진이 내놓은 미역국 한 숟갈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 갑자기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숟가락을 타고 올라옵니다. 챙그랑 낡은 스테인리스 식탁 위에 숟가락이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오하순의 입안에는 이상한 감각이 번집니다. 분명 미역국을 먹었는데 혀끝에서 비릿하고 씁쓸한 쇳맛이 강하게 돕니다. 마치 녹슨 못을 입에 넣고 굴리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에 오하수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박진호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직 차유진만이 고개를 돌려 오하순을 빤히 바라봅니다. 차유진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묘한 탐욕이 서려 있습니다. 차유진은 어느 때보다 상냥한 목소리로 오하순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요즘 기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이거 꼭 드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차유진은 정체 모를 작은 병을 꺼냅니다. 차유진은 오하순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손가락에 끈적한 크림을 묻혀 오하순의 얼굴에 직접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차유진의 손길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억척스럽게 오하순의 피부를 문지릅니다. 크림에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꽃향기가 나지만 그 향기 밑바닥에는 아까 느꼈던 그 비릿한 쇳냄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크림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묘하게 따끔거리고 화끈거립니다. 오하수는 거부하고 싶지만 아들 박진호 앞에서 유난을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입을 꾹 다뭅니다. 차유진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아주 반짝반짝하시네요. 라는 차유진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폭풍은 그날 저녁에 몰아칩니다. 퇴근한 박진호가 거실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차유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여보, 내 금가루 파우더가 없어졌어. 그거 한 병에 얼마짜리인데. 차유진의 소란에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오하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듭니다. 차유진은 도끼 어린 눈으로 오하순을 쏘아봅니다. 어머님,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제 화장대에 손대셨냐고요? 오하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유진을 바라봅니다. 무슨 금가루를 말하는 거냐?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차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오하순의 방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집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휴지 조각들 사이로 어젯밤 오하순이 닦아냈던 반짝이는 가루들이 흩어집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님 방에서 이게 왜 나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어머님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 제가 다 들었어요. 차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박진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봅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라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오하순의 인생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차유진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유진은 일부러 거실 문을 열어두고 아파트 반장 김복래를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김복래는 동네 모든 소문의 발원지이자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화순 씨가 도둑질을 했다고? 김복래는 입맛을 다시며 흥미롭다는 듯 방안을 구경합니다. 차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김복래의 손을 잡습니다. 반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자꾸 남의 물건을 가져가시고 기억도 못 하신다니까요.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김복래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오하순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더니 가족끼리도 정말 조심해야겠네. 화순 씨,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치료받아야지. 이게 뭐야? 그 말은 오하순의 가슴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힙니다. 평생을 일궈온 명예와 이웃들과의 신뢰가 침해, 할머니의 도둑질이라는 낙인 아래 산산조각이 납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하순을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범죄자로 볼 것입니다. 오하순은 입안 가득 고이는 쇳맛을 삼키며 거실 벽면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도둑으로 몰아세워 이 집에서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날 밤 오하순은 모두가 잠든 뒤 거실 전화기 옆에 놓인 빛바랜 수첩을 펼칩니다. 1997년 IMF 시절 공장에서 함께 기름때를 묻히며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 당시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며 사람들을 독려하던 야무진 아가씨였습니다. 오하순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번호를 하나하나 누릅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오하순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칩니다.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나, 나를 잊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여보세요 라는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오하순은 메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뗍니다. 서연아, 나 화순 언니야. 기억나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탄성이 들려옵니다. 언니,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장서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씩씩하고 단단합니다. 오하순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연아,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둑으로 몰렸어. 그런데 이건 그냥 도둑질 문제가 아니야. 나 증거가 필요해. 우리 집에 독이 퍼지고 있어. 오하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장서연은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의 엄중함을 파악합니다. 언니, 자세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하순은 그동안 며느리 차유진이 자신에게 해온 일들, 입안에서 느껴지는 기괴한 쇳맛, 그리고 새벽마다 훔쳐낸 감가루에 대해 쏟아내듯 말합니다. 장서연은 침착하게 오하순의 말을 듣더니 짧게 대답합니다. 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 금가루 절대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세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하순은 수화기를 꽉 쥐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난 오하순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가운 투지가 서립니다. 입안의 쇳맛은 여전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하순을 위축시키는 통증이 아니라 정신을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차유진이 친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고 오하순은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갈수록 오하순은 더 완벽한 정상인으로서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상계동의 낡은 아파트,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오하순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와의 통화 이후 오하순의 삶에는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억울함에 눈물 짓던 노인의 모습은 간데없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적과 대치하는 노련한 병사의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장서연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서늘할 만큼 정확하고 냉철했습니다. 언니, 단순히 금가루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반짝이로 위장한 독극물인지 성분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요. 샘플을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채취하세요. 그리고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피부로 흡수되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으니까요. 장서연 변호사의 지시는 구체적이었고 그 조언은 오하순의 머릿속에 잊혔던 기억 하나를 강렬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름만 대면 다 알던 화장품 회사의 원료 검사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젊은 시절의 오하순 말입니다. 그때의 오하순은 공정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던 꼼꼼한 검사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하순은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새벽 2시 온 집안이 정적에 잠기면 오하순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장갑과 마스크를 꺼냅니다. 예전 직장에서 쓰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허술한 일회용품들이지만 오하순의 손길만큼은 당시의 전문가 못지않게 정교합니다. 오하순은 작은 샘플병 대신 약국에서 파는 물약통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차유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루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하순은 귀이개 끝으로 조심스럽게 가루를 긁어 물약통에 담고 그날의 날짜와 시간을 마음속으로 기록합니다. 채집을 마친 오하순은 곧장 욕실로 향합니다. 장서연 변호사의 경고대로 손을 몇 번이나 씻어내고 혹시라도 옷에 묻었을지 모를 미세한 가루들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낡은 금성 라디오 상자 안에 샘플들을 숨기는 일입니다. 박진호가 버리라고 할 때마다 오하순이 가슴에 품고 지켜냈던 그 라디오는 이제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오하순의 편이 되어주는 금고가 되었습니다. 오하순은 라디오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물약통들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이 작은 병들이 나중에 차유진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오하순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차유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세운 이후 차유진의 태도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화장대 서랍 모서리에 아주 작은 렌즈가 달린 간이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오하순은 새벽에 방을 나서다 거실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차유진은 이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유진은 낮 시간 동안 오하순에게 과할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아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라는 말을 이웃들이 보는 앞이나 박진호가 있는 자리에서 반복합니다. 오하순을 치매 환자로 각인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공작입니다. 오하순은 차유진의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더 약해 보이게 연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랬나? 정신이 자꾸 가물가물하네 라고 말하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차유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뒤돌아설 때마다 오하순은 속으로 이를 악뭅니다. 그래, 날 마음껏 바보로 만들어라.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볼수록 너는 더 방심하게 될 테니까. 그것이 오하순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어리석은 척하며
적의 빈틈을 노리는 것, 그것은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온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서글픈 지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던 손녀 하늘이 조심스럽게 오하순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제 전화로 무서운 소리를 했어요. 하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오하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침착하게 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무엇을 들었을까?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줄래? 하늘은 주변을 살피더니 오하순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전화하면서 빨리 끝내야지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달라서 무서웠어요. 오하수는 하늘을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하늘아.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늘을 안고 있는 오하순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차유진의 말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하수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차유진의 방을 살핍니다. 그런데 평소 보지 못했던 물건 하나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금가루병 옆에 놓인 작은 스포이트 병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투명하지만 빛에 비추면 옅은 금빛이 도는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오하수는 숨을 멈추고 그 액체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에서 느껴지던 그 비릿한 쇳냄새가 화장품 향기보다 더 강하게 코를 찌릅니다. 오하수는 깨달았습니다. 금가루 자체가 독이 아니라 저 액체와 섞일 때 치명적인 성분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유진은 금가루를 핑계로 오하순을 도둑으로 몰면서 뒤로는 저 액체를 오하순의 음식이나 피부에 교묘하게 섞어 넣고 있었던 겁니다. 오하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포이트 안의 액체를 한 방울 채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차유진의 잔인한 계획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하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등에 닿은 차가운 액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금가루가 아니라 욕심을 섞고 있었구나. 사람의 목숨을 갉아먹는 그 더러운 욕심을 말이야. 새벽에 채집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오하수는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마주합니다.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하늘의 증언과 새로 발견한 액체 샘플은 전쟁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낡은 벽 너머로 누군가는 단잠을 자고 있겠지만 오하수는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바보 같은 할머니의 가면을 써야 하지만 오하순의 심장은 이미 거센 폭풍 후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하수는 다시 한번 낡은 라디오를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내 새끼와 내 인생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장서연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오하순의 가슴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혔습니다.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는 1차 검사 결과 중금속 수치 이상, 피부 흡수 가능성 매우 높음, 더 많은 샘플 확보가 시급함, 이라는 문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하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느리 차유진이 자신에게 발라주던 그 향기로운 크림과 입안에서 맴돌던 쇳맛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노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소리 없는 흉기였습니다. 오하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라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신을 놓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그날 저녁 아들 박진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박진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식탁 의자에 힘겹게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차유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박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진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큰 병원에 좀 가보자. 유진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치매 검사 정밀하게 받아보는 게 좋겠대. 오하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의 눈동자에는 걱정보다는 이 지겨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차유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자꾸 물건에 손을 대시고 기억도 못 하시니까 저도 무서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러다 하늘이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차유진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박진호의 마음은 더욱 며느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박진호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의심 소견서와 함께 놀랍게도 재산관리 위임과 관련된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오하순의 눈에 그 서류들은 마치 자신을 산 채로 묻으려는 관 뚜껑처럼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펜을 쥔 채 오하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어머님 재산 관리해 주면서 치료에 전념하게 하려고 준비한 거야.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오하수는 그 펜 끝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하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그 종이에 사인하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난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이 되는 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박진호는 대답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차유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건 다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요. 보호라는 그 단어가 오하순의 귀에는 배제와 추방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오하순의 머릿속에는 1997년 IMF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동료들이 하나둘 쫓겨날 때도 사람들은 항상 절차를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목소리 작고 힘없는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삐삐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아이들 우유값이 없어 새마을 굶고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던 그 치열했던 세월을 버티게 한 것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자신을 절차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억누르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하늘이도 위험해지고 자신의 인생도 통째로 부정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하수는 일부러 손을 파르르 떨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 내일 얘기하자, 내일. 오하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차유진이 박진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봐요. 어머니 벌써 상태가 저러시잖아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오하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하수는 평소보다 늦은 새벽 3시에 움직였습니다. 오하수는 차유진의 화장대에서 자신이 매일 바르던 그 크림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아주 작은 바늘로 크림통 바닥 안쪽 모서리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표식을 남겼습니다. 만약 차유진이 이 크림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면
내일 아침 이 표식은 사라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하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손끝에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오하순이 인생을 걸고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차유진은 상냥한 가면을 쓰고 오하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기운 내시게 오늘도 이 크림 발라드릴게요. 차유진의 손가락이 오하순의 얼굴에 닿는 순간 오하순은 온 신경을 그 크림통에 집중했습니다. 차유진이 화장대 위에 크림통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오하순은 시력이 흐릿한 척하며 크림통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찰나 오하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남겨두었던 그 미세한 표식이 없었습니다. 차유진이 밤새 크림통을 새 것으로 혹은 성분이 다른 무언가로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하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직접 움직였구나. 이제 내 손자국이 이 가짜 크림통에 고스란히 찍혔겠지. 오하수는 거울 속에서 승리감에 젖어 미소 짓는 차유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유진은 자신이 완벽하게 시어머니를 속였다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쳐놓은 덫에 발을 들인 꼴이었습니다. 오하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목표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중독시켜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하수는 이제 아들 박진호에게도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눈물과 거짓된 걱정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집안의 진실을 밝히고 하늘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낡은 벽지 너머로 운명의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하수는 이제 도둑이 아니라 사냥꾼의 심정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끌고 가려 할 때 그때가 바로 오하순이 숨겨둔 모든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오하수는 여느 때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섰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괴한 정적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차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 좀 봐. 어머님이 또 내 화장대에 손을 대고 있어. 차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안방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진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거실로 뛰어나왔고 그 뒤로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유진은 이미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복도에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고 차유진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저희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벌써 며칠째예요. 귀한 물건들을 자꾸 훔쳐가시고 제가 뭐라고 하면 기억도 안 난다고 우기세요. 차유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아파트 반장 김복래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어쩌다 저 집이 저 모양이 됐대. 화순 씨가 정말 치매가 오긴 왔나 보네. 쯧쯧, 저 효부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경찰관이 오하순의 거친 손목을 붙잡는 순간 오하순이 품고 있던 작은 비닐봉투에서 반짝이는 금빛 가루들이 흩날렸습니다. 오하순 씨,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딱딱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하순은 억울함에 입을 열려 했지만 차유진이 더 빠르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 생활비랑 애 학원비까지
다 훔쳤어요. 제 화장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가져갔다고요. 박진호는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도 이제 정말 힘들어. 아들의 그 한마디는 오하순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오하순에게 힘들다는 아들의 말은 당신을 버리겠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조명은 지나치게 밝고 차가웠습니다. 오하순은 낡은 의자에 앉아 바짝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의 형사 이도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오하순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하순 씨, 왜 며느님 물건에 손을 대셨습니까? 도둑질한 돈은 어디에 숨기셨어요? 오하순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현 형사의 눈에는 오하순이 그저 노욕의 눈먼 치매 노인으로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하순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오하순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형사님, 그 가루, 금가루가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냄새가 나요. 오하순의 말에 이도현 형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오하순은 이도현 형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봉투 열지 마세요. 장갑도 안 끼고 만지면 당신 손도 망가집니다. 저건 금이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독극물이에요.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증거를 잡으려고 채집한 겁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물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조사실 밖에서는 차유진이 형사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말 듣지 마세요. 치매라니까요. 정신이 나가서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오하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오랜 수사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거 일단 국과수의 성분 분석 의뢰해. 그리고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일단 병원으로 옮겨. 오하순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오하순이 정신을 잃어가는 찰나에도 머릿속에는 손녀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늦으면 안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너한테는 독이 될 텐데. 오하순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하순의 혈액에서 일반적인 수치를 수십 배 상회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의사는 급성 중독 의심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오하순의 피부 곳곳에는 미세한 염증과 발진이 돋아나 있었고 이는 장기간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도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하순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오하순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장서연 변호사가 달려와 오하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이 들어요? 이제 다 됐어요. 형사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오하순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여 장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하늘이가 위험해. 차유진이 그 집에 하늘이랑 같이 있어. 장서연은 오하순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니.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일단 언니 몸부터 추스르셔야 해요. 하지만 오하순의 가슴속은 여전히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유진이 자신을 경찰서로 보낸 뒤 다음 목표는 보나 마나 하늘이거나 박진호의 명의로 된 재산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하수는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모아둔 그 금성 라디오 속의 마지막 증거들이었습니다. 오하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도현 형사를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려온 차가운 수갑의 딸깍 소리는 오하순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병원 침대에 묶여 있고 세상은 자신을 도둑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오하수는 이제 진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차유진이 쳐놓은 그물은 촘촘했지만 오하순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삶의 지혜와 모성애라는 칼날은 그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상계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을 가려주는 화려한 금빛이 아니라 진실을 낱낱이 비추는 투명한 빛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머리맡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은 마치 오하순의 위태로운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하얀 천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무채색의 겨울 하늘은 오하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링거에게 차가움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하수는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정신을 놓으면 사랑하는 손녀 하늘이와 평생 일궈온 자신의 인생이 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로 영영 매몰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하수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을 내쉬며 곁을 지키고 있던 장서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오하순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신이 좀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장서연 변호사의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하수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옆에 놓인 자신의 낡은 옷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아, 그 가방. 그 안에 있는 종이 상자를 좀 꺼내줘. 오하순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 박진호가 고물이라며 몇 번이나 내다 버리려 했던 오하순이 목숨처럼 아끼던 오래된 금성 라디오 상자였습니다. 상자 겉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찢어지고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오하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생의 금고였습니다. 장서연 변호사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교하게 기록된 작은 물약통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화장품 원료 검사실에서 일했던 오하순의 직업적 습관이 노년의 절박함과 만나 탄생한 기록물들이었습니다. 오하순은 매일 밤 차유진의 화장대에서 긁어낸 가루와 스포이트로 채취한 액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류해 두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 라벨을 적어 내려갔을 오하순의 모습이 상상되어 장서연 변호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마침 병실 안으로 들어오던 이도현 형사는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하수는 힘겹게 팔을 뻗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이도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님, 이걸 들어보세요. 늙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해 줄 겁니다. 오하순의 눈빛은 병색이 완연함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휴대용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병실안은 소름 끼치는 진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차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차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스피커폰을 켜놓았을 때 오하순이 낡은 라디오 옆에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숨겨두어 받아낸 기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 이건 피부로도 천천히 흡수되니까 절대 의심 안 받아. 그 할머니만 쓰러지면 아파트랑 상가명에 다 낼 거야. 이미 서류 위조는 완벽하게 끝내놨어. 상대방이 아들 박진호에 대해 묻자 차유진은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 걔는 걱정 마. 걔는 엄마한테 죄책감이 많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금방 흔들려. 자기 엄마가 치매라고 믿고 싶어하는 구석이 있거든. 그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니까. 멍청한 인간이지. 테이프가 돌아가는 내내 병실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현 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장서연 변호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오하수는 눈을 감고 그 잔인한 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괜찮다고만 했구나. 내가 내 아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웠구나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집안에 풍파가 생길까봐 그저 참고 숨기고 버티기만 했던 그 세월이 결국 차유진에게는 독을 뿌릴 기름진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하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하수는 이도현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난 복수하고 싶어서 그 가루들을 훔친 게 아닙니다. 살리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저런 엄마 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제는 공포입니다. 차유진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의 영혼까지도 팔아넘길 사람이에요. 제 아들 박진호도 저 여자의 가스라이팅에 눈이 멀어 제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어쩌면 끝까지 침묵했던 저일지도 모르니까요. 오하순의 목소리에는 피해자의 원망을 넘어선 한 집안의 뿌리로서 가져야 할 단호하고 숭고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기를 껐습니다. 오하순 씨,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까지 포함된 중범죄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상자 속의 샘플들을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옮겨 담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오하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 낡은 라디오가 우리를 살렸네요. 오하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IMF 때도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버텼거든. 그때도 우린 포기 안 했잖아. 서연아, 이제 시작이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하순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하순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새벽에 숨어 다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고
가족의 몰락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던진 투사이자 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 문턱에서 돌아온 수호자였습니다. 낡은 금성 라디오 상자는 비워졌지만 그 안에는 이제 오하순이 되찾은 자존감과 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이 가득 찼습니다. 오하순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상계동의 그 낡은 아파트에 숨겨진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하순은 하늘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가 곧 갈게, 우리 하늘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너의 할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오하순의 다짐은 고요한 병실 안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의 심판대가 차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하순은 그 심판대 위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 남은 힘을 다해 눈을 감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민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텁텁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수명이 다했는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거렸고 그 아래로 아파트 주민들과 부녀의 사람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며느리 차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라도 된 양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유진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도둑질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뿐이라니. 차유진의 눈물 섞인 연기에 주민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아파트 반장 김복래는 차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화순 씨가 정말 병이 깊긴 깊었나 봐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복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친 오하순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야윈 모습이었지만 오하순의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진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하순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하순은 박진호를 보지 않고 오직 정면에 앉아 있는 차유진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하순이 자리에 앉자 뒤따라 들어온 이도현 형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형사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가 꺼내놓는 물건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이도현 형사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가루와 액체들은 오하순 씨가 채집한 샘플들입니다. 검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이 아니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들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도현 형사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차유진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차유진은 이내 표정을 다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에요. 저 할머니가 어디서 이상한 걸 가져와서 제 화장품이라고 우기는 거라고요. 할머니 치매라니까요. 차유진의 발악에 오하순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바보가 될수록 내가 더 쉽게 흔적을 남길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단다. 오하수는 이도현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이어지는 증거로 차유진의 방 화장대에 몰래 설치되었던 간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두가 잠든 밤 차유진이 장갑을 낀 채 오하순의 크림통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하고 스포이트로 정체 모를 액체를 섞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회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유진은 부들부들 떨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그냥 영양제를 섞는 거였어. 하지만 이도현 형사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유진과 부동산 업자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내역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 노인네 쓰러지기만 하면 상가명에 바로 넘어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는 글귀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차유진이 홈쇼핑 반품 폭탄과 새마을 금고 대출 등으로 인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금융 기록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차유진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경멸 섞인 눈빛으로 차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유진을 위로하던 김봉래 반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유진의 곁에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사람 죽이는 가루를 발라주면서 웃었다는 거야? 김봉래의 탄식에 차유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서 있던 박진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말 믿지? 저 할머니가 변호사랑 짜고 나를 몰아내는 거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는 꼴 보고 싶어? 차유진은 박진호의 팔을 세게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차유진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망한 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 눈이었어. 엄마가 저 고생을 하는 동안 난 당신 눈물만 보고 엄마 아픔은 외면했어. 박진호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하순의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난 내 마음 편하자고 당신을 정신병자로 몰았어. 아들의 처절한 고백에 오하순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하순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쓰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훔친 건 금가루가 아니란다. 너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진실을 훔쳐온 거야. 이도현 형사가 차유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존속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형사의 고지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차유진은 끝까지 오하순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오하순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오하순은 그 박수 소리가 오히려 슬프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하순은 이제 도둑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 아이를 지켜낸 당당한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하순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의 상계동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지만 오하순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짜 금가루의 유혹에 빠져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며느리와 그 거짓에 눈이 멀었던 아들을 향한 미움조차 이제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하순은 품 안에서 손녀 하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가자. 독이 없는 방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없는 집에서 할머니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오하순의 다짐은 겨울밤의 적막을 깨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위를 감쌌습니다. 회의실을 완전히 빠져나온 오하순은 자신을 지지해준 장서연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바보로 죽었을지도 몰라. 장서연 변호사는 오하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두 노년의 여인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차가운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순의 등 뒤로 깜빡이던 회의실의 형광등이 마침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것은 길었던 악몽의 끝이자 진실의 빛으로 채워질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오하순은 이제 도둑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주인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모질었지만 그 시린 계절을 견뎌낸 오하순의 베란다 창가에는 어느덧 연두빛 봄의 기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회의실에서 벌어졌던 그 처절한 진실의 폭로전 이후로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며느리 차유진은 살인미수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까지 인정되어 법영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유진의 탐욕이 빚어낸 그 화려한 골드 파우더는 이제 경찰의 증거물 보관함 속에서 빛을 잃은 채 갇혀 있고 차유진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연남이었던 부동산 업자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어 다시는 상계동 일대에서 선량한 이들을 기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박진호는 텅 빈 차유진의 방을 정리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이 달린 화장대와 명품 가방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고스란히 박진호의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박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오하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항상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그게 진실일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아. 내 비겁함이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박진호의 목소리는 굵은 눈물과 함께 바르르 떨렸습니다. 오하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아들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IMF 시절 공장이 문을 닫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오하순을 살게 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오하순은 아들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진호야,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그냥 소중한 걸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낸 것뿐이지. 엄마는 내가 나를 원망한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내가 진실을 외면하는 뒷모습을 볼 때가 더 아팠어.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이제는 너도 나를 위해 그리고 하늘이를 위해 그저 살아내지 말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렴. 오하순의 용서는 비온 뒤의 땅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손녀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서운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하순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를 다니며 다시금 10살 아이다운 맑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하순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생활안전 강좌의 명예 강사로 초청받아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오하순은 화려한 화장품 라벨이나 비싼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짝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만 믿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성분을 보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세요. 사람들은 오하순의 생생한 경험담에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에필로그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겨울 저녁 보일러 돌아가는 나른한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번집니다. 오하수는 이제 새벽마다 몰래 일어나 남의 방을 뒤지지 않습니다. 대신 오하수는 잠들기 전 낡은 금성 라디오의 다이얼을 정성껏 맞춥니다. 지지직거리던 소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오하수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늘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박진호가 사온 과일을 깎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오하순에게는 세상 그 어떤 금가루보다 더 반짝이는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금가루는 왜 훔쳤던 거야? 진짜로 금이 갖고 싶었던 거야? 오하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니란다 하늘아. 그때 할머니는 그 가짜 반짝임이 너무 무서웠거든. 그게 우리 소중한 하늘이를 아프게 할까봐 할머니가 대신 그 무서운 걸 다 가져오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았단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반짝임은 독극물 같은 가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이야. 하늘은 할머니의 말을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상계동 주공 아파트의 놀이터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조차 누군가의 감시처럼 느껴져 차갑게만 보였지만 이제 오하순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온통 따스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오하순은 더 이상 도둑 할머니가 아닙니다. 오하순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 지켜낸 증인이자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은 위대한 어머니이며 한 아이의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하수는 낡은 금성 라디오 위로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오하수는 이제 흐릿하지 않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고 그 눈동자는 진실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진호가 퇴근하며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아빠 왔다. 하늘이 소리치며 달려나가고 오하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짜 금가루를 훔치며 시작된 이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치유의 대장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계동 오래된 아파트 구동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의 빛으로 앞날을 밝히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오하수는 이제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어떤 독극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햇살이 오하순의 방안을 환하게 비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오하수는 이제 낡은 라디오를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마지막 선율이 여운처럼 방안을 감쌉니다. 고생 많았다 화순아. 이제는 편히 자거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짧은 위로가 오하순의 가슴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상계동의 밤은 깊어가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오하순의 집 창가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하순은 그 불빛을 보며 아주 깊고 달콤한 꿈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 추억상영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풍경이 남으셨나요? 며느리가 탐냈던 화려한 금가루는 결국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독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도둑이 되었던 화순 씨의 거친 손마디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한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요? 자식 걱정에 굽어버린 등과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낸 승리자의 훈장입니다. 혹시 지금 화순 씨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살아내지 마시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빛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저희 추억 상영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은 이 세상 모든 화순 씨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